구조 2차식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82년생 김지영을 살펴봤습니다. 시간적 한계 때문에 충분하게 그 자료를 내 책의 내용들을 충분하게 설명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이 읽어보기를 권했고요. 그것이 갖고 있는 일정한 그 의의가 뭐였습니까? 여성의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로 여성이 뭐 억압 내지는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들려줌으로써 젠더 담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인 그러니까 어떤 보편적인 상황, 그런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이제 젊은 여성 독자들에게 나와 비슷한 어떤 상황, 비슷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런 일정한 공감대를 이뤘다는 것. 다만 이제 그것이 지나치게 보편화를 추구했다고 하는 것, 보편적 삶이 과연 가능한가 그런 측면과 그 다음에 이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허구를 바탕으로 하면서 어떤 삶의 진실을 추구하는 이야기 장르인데 어떤 미학의 측면, 그러니까 독자와의 어떤 거리두기 이런 것이 조금이라기보다 상당한 정도로 좀 부족하다 하는 이런 한계를 두루두루 짚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에서는 장편 아내들의 학교, 이 아내들의 박민정 이 아내들의 학교는 소설집인데 표제적인 아내들의 학교 이건 단편이고요. 그 다음에 딸에 대하여는 장편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2차 시 우리 지금 2차 시에서는 단편 소설 아내들의 학교하고 장편 소설 딸에 대하여 두 편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글도 당연히 그 소설적 상상력과 젠더 정치학에 들어 있으니까 여러분 또 내용은 잘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박민정 소설집 아내들의 학교에는 이제 표제작인 아내들의 학교를 포함해서 모두 7편의 소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설들은 우선적으로 여성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여성 혐오를 수치스럽게 느끼면서 살아가는가를 이제 문제 삼고 있어요. 이 아내들의 학교는 레즈비언 커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소설은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숨겨야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동성사회 결혼이 합법화된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독특하죠. 어떤 점이 독특하냐면 문제적이냐면 자 동성애를 다룬 많은 소설들이 한국 소설의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한 4, 5년 동안 페미니즘의 그런 그 관점에 바탕을 둔 여성 작가의 소설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최근 한 2년 사이에 1, 2년 사이에 그 흐름이 어떻게 또 좀 변해가냐면 이것도 이제 페미니즘의 어떤 확장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소위 퀴어 소설, 그러니까 레즈비언이라든가 게이를 다루고 있는 소위 퀴어 소설로 상당할 정도로 이렇게 문단의 어떤 관심이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이번에 또 그 어떤 사람과 관계의 본질, 퀴어 소설들의 경우 이런 이제 그 논문으로 또 한국연구재단에 이제 1,4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퀴어 뭐 소설을 연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들의 학교가 배경이 이제 이 동성애가 합법화된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다룬 많은 소설들이 이 성적 정체성을 둘러싼 외부의 충돌과 그로 인한 상처를 주로 그려왔거든요. 그동안에. 근데 이 소설은 어떤 소설입니까? 박민정의 아내들의 학교는 레즈비언 커플 내부의 폭력성. 그러니까 하여튼 이 레즈비언이, 그러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된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레즈비언은 이제
여성과 여성이고 게이는 남성과 남성이잖아요. 동성끼리니까. 근데 이 레즈비언 커플 중에서도 그러면 같은 여성이지만 한 사람은 이제 소위 남성의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은 여성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 동성애도 그렇고 동성애가 합법화된 그런 사회에서도 여전히 그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은폐된 어떤 구도가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 작가가 환기하는 문제들 중 하나는 뭐냐면 동성혼의 권리를 얻는 것이 과연 규범적 가족관계 억압을 해치하는가.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운가요? 동성혼이 합법화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규범적 가족관계 규범적 가족관계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가부장제에서 그러니까 남성 가부장, 남편,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근데 그 가정을 대표하는 것은 남성 가부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소위 규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이를테면 전통적이고 이성적인, 그다음에 또 지극히 당연한 어떤 그 결혼, 가족 관계다라고 그동안 생각해 왔던 이 규범적 가족 관계 억압. 그러니까 이것이 아닌 그 어떤 결혼 가족 제도는 비정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레즈비언이라든가 게이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다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소설에서 작가 박민정이 환기하는 문제들 중 중요한 거 하나는 동성혼의 권리를 얻는 것이 과연 규범적 가족관계 억압을 해치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동성혼이 합법화 됐으니까 이제 그러면 그 어떤 그 규범적 가족관계 그동안에 이것이 정상적인 결혼이고 결혼제도고 가족관계다라고 했던 것이 그런 억압을 해치하는 그런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선 이제 인물이 선인데 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즈비언 커플 둘 다 여성인데 선이라고 하는 여성은 남편의 역할을 하고 설해는 아내였다. 아내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예요? 해체가 그동안의 규범적 가족관계 억압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작동되고 있죠. 이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부부의 권력관계는 선과 설의 부부에게서 그대로 재생산되더라 이런 얘기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면 가사노동 및 육아는 전적으로 설의 즉 아내의 몫으로 부모 자녀 중심의 친족관계 역시 반복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소설 속 퀴어는 새롭게 생산된 하나의 이미지로 그냥 전시되고 소비되고 있을 뿐이지 퀴어의 혼돈과 고통은 보이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퀴어가 이제 이런 그 동성애를 이야기합니다. 그 게이와 그 레즈비언을 이제 다 포함한 그런 퀴어의 혼돈과 고통은 보이지 않더라 이런 이제 문제 의식을 이 작가가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주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내들 학교는 15년 전 중학교에서 만난 설혜와 선은 이거 이제 내가 줄거리를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또 부족하니까 줄거리 여러분 읽어보세요. 알겠죠? 여러분이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도 책을 통해서도. 그래서 이 소설은 감옥과 다름없는 획일적인 훈육의 공간으로서 학교를 잠깐만요. 아내들 학교니까 그런 학교를 비판적으로 그리면서도 여자들 사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폭력이 더 가혹할 수 있다. 이것을 사실 용기 있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페미니즘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1차 시에서도 봤지만 82년생 김지영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 남성은 이제 좀 폭력적이고 여성은 그것에 대한 어떤 피해 이런 구도가 좀 일반적이었다면 이 소설 여자들의 학교는 여자들 사회 내부에서도 폭력은 있고 즉 그 가해와 피해가 그런 관계가 있고 이런 폭력이 더욱 가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 사이에서도 이 말을 마음 놓고 쓸어보고 싶었고 붉은 빛깔을 가진 입술과 손톱을 매만져보고 싶은 그런 성적 욕망이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모성애가 사회적으로 학습되는 것임을 배우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러거든요. 그 소위
이제 모성애와 여성성, 여성에게는 모성성과 여성성이 있는데, 모성애는 뭡니까? 자기 아이를 돌보고자 하는, 누군가를 연민 돌보고자 하는 돌봄의 욕망을 모성애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모성애가 여성의 타고난 것인가? 페미니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적으로 학습된 것이다. 그러니까 가부장 사회에서 남성이 바깥에서 일을 하고 여성은 집안에서 이제 아이를 돌보고, 이런 그 소위 성 역할 고정화, 이걸 비판적으로 이제 페미니즘에서는 보거든요. 그러면 모성애는 여성의 타고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학습된 것이다. 즉 여성의 고유한 역할이다라고 그동안에 소위 강제된 것을 이제 내면화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성 인물도. 그러면서도 아이를 키우고 싶다. 이건 모성애죠. 이런 욕망이. 그러니까 이 박민정의 아내들 학교는 굉장히 정말 괜찮은 소설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이거예요. 82년생 김지영이 여성과 남성을 그 어떤 이형 대립의 관계에서만 봤다면, 이 소설은 여성 내부에서도 그와 같은 권력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이런 게 이제 이런 우리가 그 복잡한 어떤 그 어떤 관계의 어떤 중충적인 어떤 관계를 잘 다룰 게 필요해. 우리가 단선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복합적인 그런 어떤 관계를 잘 드러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성적 소수자 여성이나 여성단체가 선량하거나 올바르게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이익 혹은 목적 달성을 위해 사악하게 상대방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사랑과 대의를 빌며 삼아 상대를 착취하는 반여성주의적인 선택과 행동은 역설적으로 여성의 수행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인정해 만드는, 그러니까 폭력적인 여성, 배반하고 비열하게 구는 여성이 없다면 도덕적 결단을 내리는 여성의 수행성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 주체가 행위를 해 나가는 걸 수행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폭력적인 여성, 배반하고 비열하게 구는 여성이 없다면 도덕적 결단을 내리는 여성의 수행성도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여성을 결함없는 순전한 희생자이자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무기력한 꼭두각시로만 호명했던 이제 기왕의 여성을 규정하는 그런 이미지에서 여성 내부에서 발현하는 충동과 파괴성과 욕망 추구의 또 다른 모습을 절실하게 그려내고 있어서 내가 보기에는 이 소설이 굉장히 정말 좋은 소설입니다. 이 작가의 어떤 건강하고 균형 잡힌 그런 어떤 젠더 의식이 이 소설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어떤 여성의 주체성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김혜진 장편 딸에 대하여는 이제 어머니와 딸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여기도 보면 기왕의 한국 소설들이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으로 점철된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런 걸 되게 그리잖아요. 어머니는 희생적인 그런 어떤 모성성을 지니고 있는. 근데 이 소설 딸에 대하여에서는 어머니의 시선에서 딸을, 그것도 레즈비언, 그러니까 둘 다 레즈비언을 이제 인물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자, 그것도 레즈비언 딸을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죠. 레즈비언 딸을 바라보는 이 어머니의 곤혹스러움, 처음에. 그러니까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달은 딸이 일찌감치, 그러니까 이제 그 동성애적인 그런 성적 지향을 갖고 있는 딸이 아프리카 봉사활동을 다녀온 후에 어머니를 떠나 독립해요. 그러나 이제 굉장히 독립을 이루지는 못하거든요. 뭐 대학의 강사라고 하는 불안정한 직업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회 활동을 하느라고 소설에서는 제 보증금을 까먹고 이런 경우까지 있겠는가 싶습니다. 쉽긴 하지만 이제 하여튼 소설이니까 이제는 월세를 내겠다는 명목으로 정체불명의 여자와 함께 어머니 집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내고 이제 보증금 다 까먹어 버리고 그 감당할 수 없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살고 있는 집으로, 어머니가 오직 집 하나밖에 없는데 자꾸 집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돈을 주든가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그런데 이제 다른 여자애까지 들은 거죠. 레즈비언이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너무나 이제 한심하죠. 일단 도대체 딸이는 이런 애를 어디서 만난 걸까? 다들 건강하고 능력 있는 남편감을 고르는 시기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또 어머니 입장에서 이렇게 보겠잖아요. 다들 건강하고 능력 있는 남편감을 고르는 시기에 딸애와 이 애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어 버린 것일까? 이렇게 레즈비언 커플, 잘못된 거, 비정상으로 보겠잖아요. 처음에는 부모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어떤 문화적 관습으로는 아직은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아들처럼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딸로서 평범하게 결혼해서 늙은 자신의 그 몸을 이제 위탁은 의탁인데 잘못됐습니다. 의탁이라도 해볼 수 있는 삶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레즈비언 딸은 이제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쓸모없는 것이 그런 존재죠. 그런데 또 이제 이 어머니는 딸과 그의 파트너가 딸과 이제 그의 간에 정상적인 섹스를 할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해요. 왜? 우리 사회가 친구나 애인 따위의 허술한 관계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회. 그래서 그런 관계에 희망이 있을까? 언제든 헤어지고 돌아서면 그만인 게 아닐까 하고 의심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즉, 가족주 사회인 한국에서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만한 것은 죄다 혈연이나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우리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그 해체됐죠. 해체돼서 좀 극단적으로 보면 모두가 모두를 의심하고 아무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어떤 풍경 속에서 이제 이런 고민을 또 현실적인 고민을 엄마는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변화돼요. 마침내 어머니는 마침내 나는 내 딸이 이제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딸이 이렇게 차별받는 것에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뭐 투사가 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 어쨌든 내 딸이잖아요. 레즈비언이든 뭐든 간에 내 딸인데 사랑스러운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한 그 애가 일터에서 쫓겨나고 돈 앞에서 쩔쩔매다가 가난 속에 처박히고 늙어서까지 나처럼 이런 고된 육체노동 속에 내 던져질까봐 두려워요.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래서 이 이제 화재 어머니가 교사로 일했는데 그 일을 그만둔 후에 자질구레하면서도 고된 그러나 대접받지 못하는 일들을 거쳐 지금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고 그러니까 교사로 일했지만 이제 나이를 먹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성이 이제 그 마트 계산원도 뭐 40대 중반까지만 이렇게 뽑더라고요. 40대 중반까지만 50대 넘어서면 마트 계산원도 그런 일도 못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뭐 학교라든가 뭐 공공시설의 어떤 뭐 소위 청소부를 한다거나 이제 그것도 하여튼 그러면 어쨌든 되게 때 이제 50대 60대 그 정도 50대 60대 정도 되면은 대체로 요양보호사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양보호사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내 어머니도 이제 그 뇌경색 수술을 받고 완전히 반쪽 하여튼 말씀도 못하고 반쪽이 완전히 마비가 돼가지고 요양병원에서 몇 년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한 번씩 병원에 가보면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노인들이 다 이렇게 거의 뭐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그 의학의 힘으로 그래서 똥오줌 못 가리고 이걸 요양보호사가 다 해주잖아요. 너무 힘들겠죠. 그 환자들도 노인 환자들도 힘들지만 그들을 돌보는 가족이 돌보지 못하니까 요양병원에 놔두는 건데 요양보호사들이 정말 힘든 일을 하죠. 자, 일을 할수록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더 나은 삶의 조건, 더 나은 보리를 기대할 수 있기는커녕 더 나쁜 조건과 낮은 보리의 일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화자에게 삶이란 그저 견뎌낼 수밖에 없는 너무도 길고 막막한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또 교사를 그만뒀냐? 이 경단녀라고 경단녀. 아이 혼자서 딸을 돌봐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자, 좀 넘어갑시다. 하여튼 이런 이제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이제 노동력으로 나타나는 생산적 영역에만 이것도 이제 우리가 10주 차에 내 이웃의 식탁을 이제 그 검토할 때 또 나오는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여성에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인구 절벽이잖아요. 출산율이 아주 그 뭐 일도 안 되죠. 일도 안 된다는 얘기는 이제 가임 여성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어떤 경제 노동력이라든가 뭐 국방을 유지하기 위한 뭐 다양한 어떤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갈수록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그들을 먹여 살릴 청년 인구는 줄어드니까 청년 인구의 부담이 또 엄청나게 또 많아지는 손에 80도 안 죽어요 요즘에 80, 90 막 뭐 결코 나는 바람직한 그런 그 흐름은 아니라고 보는데
평균 8, 90세까지 산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데. 왜냐하면 60세, 보통 60세 넘어서면 경제활동 못 하거든요. 65세 넘어서면 완전히 그야말로 자녀들에게 의지한다거나 어떤 정부의 이제 구호 기금에 의존한다거나 65세, 70세면. 그런데 80, 90이라고 뭐예요? 완전히 이제 이건 정말 이건 정말 아니다 싶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뭐 지금 그 얘기를 다룰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 노동력으로 나타나는 생산적 영역에만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즉 인구 통계가 통제가 주된 문제가 될 때만 가족과 노동력으로서 여성에 관심을 둔다, 이렇게 이제 페미니즘에서는 비판해요. 그래서 여성의 그림자 노동을 매개로 이윤을 축적해온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성의 그림자 노동. 여성의 노동에는, 즉 가사 노동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내가 이제 비대면, 우리 계속 지난 학기부터 비대면 하니까 집에서 내 이제 서재에서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고프거나 이제 또 뭐 차를 마시거나 그러면 거실로 나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저 집사람 보면 뭐 거의 하루 종일 일을 해요. 티도 안 나고. 참 힘들더라고요. 힘들겠다 싶어요. 근데 그 대가를 아무도 지급하지 않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여성의 그림자 노동을 매개로 이윤을 축적해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필수적이지만 제외되어야 하는 구조적 배제 위치,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성의 가족은 이런 여성들에게 최선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간주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결혼했을 때 여성이 결혼하고, 그러니까 가족을 중심으로 사회적 안전망이 있다는 얘기죠. 즉 그 아버지가 남편이 이제 가족들을 부양을 하고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일정하게, 이런 것들. 근데 그러니까 그런 이성의 가족을 형성하지 않았을 때, 즉 레즈비언에게의 삶의 불안정성은 그 자체로 그녀들의 정체성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적이에요. 결코 고정되거나 정결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것이 용납되지 않죠. 그래서 이 화자의 어머니는 그녀의 딸이 자신처럼 늙어서까지 경제적 공경에 처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 딸이 여자를 좋아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항변하죠. 그렇죠. 그래서 비규범적 정체성과 사회 경제적 조건을 분리시키려서 애를 쓰고 있어요, 이 화자가. 그래서 소설 말미에 변화를 보이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녀를 비롯한 주변의 여성들의 돌봄과 일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설에서는 이제 내가 지금 설명을 시간 때문에 생략하고 있는데, 이제 제니라고 하는 또 여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지금 요양보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 돌보고 있는 제니라고 하는 나이 든 여성이 나오는데, 조금 설명할 수 있겠네. 제니는 어떤 사람이냐면, 해외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입양아들 위해 일하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이주 노동자들 위해 일하다가 이제는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머무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이제 많이 배우고 활발하게 이런 그 아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나이 먹고 치매에 걸리니까 요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고, 요양보호사 외에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치료비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제 그 요양병원에서도 그 급수가 낮은 병실로 옮겨가고, 나중에는 이제 이제 뭐랄까 천덕꾸러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젠, 그 다음에 남의 싸움질까지 불사는 딸의 투쟁,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딸의 파트너가 이 사람한테 베푸는 일상적 정서적 돌봄을 통해 화자가 조금씩 변화되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소설은 뭐냐면, 아무 상관없는 남이라는 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과거, 현재, 미래일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가 깨닫게 돼요. 이걸 통해서 그 무엇과도 상관없이, 즉 성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딸이 레즈비언 커플이니까 상관없이 각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내버려두고 그 많은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걸 호소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우리가 독서와 들으니까 난 이런 것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잘 쓴 소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퀴어를 보면, 이제 그러니까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정상적으로 여겨지는, 이걸 말하는 거죠.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뭐 도덕이나 윤리라고 하는 그런 걸 규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게 규범입니까? 예컨대 그 가정에서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효도하고 그리고 형제간에 우애 다투지 않고 그다음에 형이나 언니는 아우를 잘 돌봐야 되고 이게 하나의 규범이죠. 학교에 오면 어떻습니까? 학교에 가면 공부 잘하고 동료들과 잘 어울리고 선생님을 또 존중하고 이런 것이 소위 이제 사회가 만들어놓은 어찌 보면 강제하는 하나의 규범이죠. 근데 이제 성 정체성과 관련된 규범은 뭐였습니까? 남성이 여성을, 여성이 그러니까 이성 간의 어떤 결합, 남성과 여성 간의 어떤 이 만남과 결합이 매우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왜? 아이를 생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사회가 유지, 존속 또는 번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제 어떤 성적 지향은 뭐겠습니까? 게이나 레즈비언 같은 동성애는 아이를 일단 생산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성애를 바탕으로 한 가족 제도를 그것이 정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 게이나 레즈비언은 이제 전혀 다른 어떤 형태의 뭐 결합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를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비정상이다라고 이제 배관시하고 그런 흐름이 오랫동안 이제 지속돼 왔죠. 그래서 이 근데 이제 퀴어는 게이 레즈비언 운동이 이건 좀 어렵군요. 어려운데 어쨌든 이 소설의 여성 인물들은 이제 그동안의 어떤 소위 규범적 어떤 그런 어떤 이성의 중심의 어떤 결혼과 가족 제도에 일정하게 균열을 내면서 성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성적 정체성이 기존의 규범적 어떤 틀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2차 시, 구조 2차 시도 마치겠습니다. 누누이 강조합니다. 자료 읽어보고 책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예, 시간 배정을 조금 시간이 뭐 한 2, 3분 더 필요하니까 음악을 피곤합니다. 음악을 한 곡 같이 듣고 2차 시를 마치도록 하죠. BTS가 부릅니다. 봄날입니다. 같이 듣죠.
모두가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네가 좀 떠났지만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지. 나 솔직히 보고 싶은데 이만 너를 지우게. 그게 널 원망하기보단 덜 아프네. 이날 불어내보다 연기처럼 하얀 연기처럼 말로는 쓴다 해도 사실 난 아직 날 보내지 못하는데 눈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여기까지만 드려야겠습니다.